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개니. 오늘 다룰 작품은 사카미 케니치의 소설 후궁소설을 원작으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터 콘도 카츠야가 캐릭터 디자인과 작화를 담당하였으며 17세기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국가에서 주인공 은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후궁 입성기와 비극적인 국가의 멸망을 다룬 판타지 드라마 애니메이션. 구름처럼 바람처럼입니다. 본 영상은 구름처럼 바람처럼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보경 34년 소건국의 17대 황제가 사망하면서 황태후가 된 그의 정비를 제외한 550명에 달하는 모든 황제의 부인들이 소건궁 뒤쪽에 위치한 후궁을 떠나게 되고, 이에 홀로 후궁을 차지하게 된 금황태후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다음 황제로 세우기 위해 17대 황제와 후궁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황태자 혜승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 금황태후의 음모를 눈치챈 대신들은 황급히 황태자의 황제 즉위식을 앞당기며 황태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황제의 정비와 후궁들을 들이기로 결심하고, 이에 대신들은 전국 곳곳에 황후와 후궁이 될 궁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리며 그 황후 후보생들을 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후궁의 황관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시골 마을 오다연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은하는 어느 날 우연히 마을에 붙은 궁녀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황제의 부인이 되면 끼니 걱정은 물론 하고 팠던 공부와 낮잠도 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에 황후가 될 것을 결심한 은하는 자신의 행복을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이대로 시골에만 있어도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하며 다음날 오다연의 황관인 만호를 따라 황궁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은하야, 왜요, 아저씨? 너도 어서 가마를 타도록 해라. 충전 마마 후보가 햇볕에 타서 새카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자 저하께서는 피부가 하얀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여자 피부가 하얀 게 좋다는 건 정해져 있는 일이지. 그런 건 누가 정했는데요? 세자 저하? 가마를 타고 가면 경치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아이고, 이거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렇게 황궁으로 향하던 중 도중에 비를 만나게 된 은하 일행들은 한동안 주변 마을의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산적을 만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 마을의 의협단 대장인 둔보에게 경호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의협단의 보호 아래 길을 떠나게 된 은하는 그 과정에서 둔보의 의용제였던 평치를 만나게 되며 그와의 대화를 재미삼아 무사히 황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후궁의 입구인 지혜문에 들어서게 된 은하는 문지기 할머니와 함께 입구의 긴 터널을 지나던 중 먼 출구의 빛에 무심코 정신을 놓아버렸다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어느 남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왜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것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군. 지혜문은 터널처럼 생긴 이 문의 이름이야. 혼자 있고 싶을 때나 뭔가를 깊숙이 생각하고 싶어질 때 여긴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이지. 가끔가다 너 같은 사람과 만나 얘기하기도 되고 말이야. 저는 은하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야? 혜승이야.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이 지혜문 문지기 할머니한테 기숙사까지 데려다달라고 부탁해. 그 후 공사 중이었던 후궁 대신 궁녀들의 기숙사로 안내된 은하는 그곳에서 귀족 출신의 아가씨 3명과 담배 연구에 몰두 중인 홍엽, 그리고 무술의 달인이었던 옥천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되며 그 인물들 중에서도 혜승의 얼굴과 꼭 닮은 옥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날부터 여자대학에서 소건국의 명성 높은 학자 세영과 그의 조수 국흉에게 황후 교육을 받게 된 은하는 앞으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에 몹시 기뻐하며 특히 학자인 세연의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옥천과 대화를 나누던 은하는 무심코 그녀에게 혜승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옥천으로부터 사실 그녀가 혜승의 가족이라는 것과 두 사람이 몰래 후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아들 평천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라 했을 텐데 새 임금이 벌써 즉위해버리지 않았느냐? 새 임금은 오전에 일을 다 마치고 나시면 오후엔 어딘가에 몸을 감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래, 혜승은 어디에 숨어 있더냐?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거.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것?
그리고 다음날 황후 후보생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구별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던 세연은 육체의 생김새나 마음으로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학생들의 대답에 그 두 가지가 본래의 성별과 같지 않을 때도 있음을 이야기해주며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남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아내도록 지시하고, 그러나 질문에 해답이 몹시 궁금했던 은하는 자신들에게 질문만 하고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며 그만 세연에게 구두쇠라는 등의 불만 섞인 말을 잔뜩 털어놓고 맙니다. 그리하여 뒤늦게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은 은하는 갑자기 세연이 자신을 따로 불러내자 후궁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사실 그는 은하에게 수업의 해답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녀를 불러낸 것이었고, 이에 세연으로부터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출산임을 알게 된 은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의 해답에 허무함마저 느꼈으나 철학적인 세연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출산이란 결론을 수긍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던 은하는 우연히 혜승이 금황태후의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하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옥천과 함께 자객들을 상대하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혜승을 몰래 암살하려던 계획이 어긋났음을 깨닫자 곧장 철수해버리고, 이에 은하는 옥천이 밤마다 후궁 밖을 돌아다니던 이유가 동생을 노리는 자객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으며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을 끌어안는 혜승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의협단을 그만두고 과부였던 현지사의 딸과 결혼한 평치는 이름을 세평으로 개명한 뒤 적당한 지위를 얻어 남부럽지 않은 평탄한 삶을 살게 되었으나 매일 반복되는 관청에서의 업무와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에 금세 질려버리고, 이에 둔보는 현실보다 환상 같은 꿈을 쫓고 싶다는 평치에게 현재 소건국의 부패한 조정 상황을 이야기해주며 자신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보자고 제안하는데, 세평, 이건 어때? 우리 군대를 만들어볼까? 지금 조정은 썩을 대로 썩어서 갈 때까지 갔다던데 젊은 임금에게는 그런 간신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게다가 동네 사람들을 좀 봐. 무거운 세금과 노역의 부담 때문에 임금님을 원망하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있어. 한란이라. 옛날 부하들을 다시 모아 조정을 공격해 나가고 있으면 사연이 평사는 늘어날 거야. 여기다가 우린 당분간 따분할 일도 없고. 형님은 되게 재밌어하는군. 해보자! 그리하여 무료함을 달래겠다는 사소한 이유로 반란을 계획하게 된 세평은 어느덧 3만 5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모아 마료관을 함락하는 것을 시작으로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요새 북방관을 향해 전진하고, 이에 황궁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목숨을 위협받게 된 혜승은 세연과의 의논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 은하를 자신의 황후로 책봉하여 이미 근황태후에게 들켜버린 후궁의 거처 대신 황후의 방에서 몸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꿈에 그리던 황후가 된 은하는 풍족한 생활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점차 얼굴도 모르는 황제와 부부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의 행복을 걱정하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날 밤 황제의 방문을 기다리던 그녀는 자신의 앞에 등장한 혜승의 모습에 깜짝 놀라며 그가 바로 소건국의 18대 황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은하는 그의 아름다운 외모와 후궁에 자주 머무르는 모습으로 인해 내심 혜승이 황후 후보로 온 여성일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그가 남자라는 것은 물론 자신의 남편이 될 황제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나는 내가 여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왜 지혜문 속 같은 데 있었던 거야? 지금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언제나 후궁에 와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그들에게 알려져서 안전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 은하, 너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아직 어린애 같다는 건 세연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 건 상관없어.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고민하는 걸 솔직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니까. 조정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어. 커다란 반란이 일어나고 있거든. 반란군들이 지금 북쪽에 있는 중요한 요새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혹시 왕지문 장군이 전사라도 하게 된다면 도저히... 하지만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닐까? 걱정 없어. 은하는 힘이 세니까. 그리고 나도 옆에 있을 거니까요. 난 항상 옆방에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 세연으로부터 그의 조수 국흉이 금황태후의 부하가 되었음을 알게 된 은하는 그날 밤 누군가가 왕제문 장군을 미리 암살한 탓에 북방관의 요새가 함락되었음을 알게 되며 결국 혜승이 직접 군사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혜승은 은하에게 당분간 후궁에 찾아오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녀와 부부로 있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자객들에게 기습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옆방에 숨어있던 옥천이 등장하면서 혜승은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그 자객들이 국흉이 보낸 환관들임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이 황후의 방에도 숨어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날부터 직접 조정해서 군사를 정비하려던 혜승은 남아있는 5,000명의 군사들을 이용해 수도로 돌진하던 반란군들을 저지하려 했으나 평소 권력만을 탐하던 대신들과 환관들이 모두 도망친 것은 물론 군사들을 지휘해야 할 총지휘관마저 어디론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며 결국 꼼짝없이 세평의 반란군들에게 황궁을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 후 금황태후는 세평에게 국흉을 보내 소건궁을 내어주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19대 황제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왕제문 장군을 암살한 자들이 금황태후의 부하들임을 알고 있던 둔보는 그들이 소건국의 위인을 죽일 정도로 욕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국흉을 처형하는 것을 통해 금황태후의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한편 반란군의 침입을 지켜보던 혜승은 금황태후를 찾아가 당장 그녀의 아들 평천과 함께 피신할 것을 지시하는데, 어마마마, 어서 몸을 피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곳에 계셨나요? 몰락하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새군요. 안에서 싸움이 잦은 나라에선 외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없을 거라 하신 선주의 말씀이 아프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제 소건국의 마지막 임금으로서 이것과 운명을 함께할까 생각하오니 어마마마께서는 동생을 데리고 몸을 피하십시오. 어마마! 한편 후궁을 지킬 방법을 찾던 여자들은 세연으로부터 총과 대포의 사용법을 배워 직접 반란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지혜문이 터널처럼 긴 것을 이용해 반란군이 입구에서 나올 때마다 대포를 발사하는 등 적으로부터 기선을 제압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나 홀로 많은 군사들을 상대하던 옥천이 창에 찔려 사망하고 혜승이 후궁의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투항하였다가 유폐되면서 점차 전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둔보는 무료함을 달랠 겸 부패한 세상을 뒤엎어보려던 자신들의 반란이 막상 부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가난한 백성들만 피해보고 있음을 깨달으며 세평에게 이제 그만 반란군들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하고, 그러나 황제의 자리가 탐났던 세평은 둔보의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며 소건국을 무너뜨린 후 자신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한편 혜승이 유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은하는 직접 세평과 단판을 지을 것을 결심하며 탄환이 한 발만 장전된 총을 든 채 적진으로 찾아갔으나 그곳엔 홀로 책을 읽고 있던 둔보만이 남아있었고, 이에 그녀는 세평 장군이란 인물이 바로 의협단의 평치였음을 깨달으며 둔보에게 혜승을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임금님과 만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나한테 아무런 힘도 없다 보니까. 왜 혼자 맘대로 세평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나에게 은원이라도 하지 않고서. 은하는 아직 어린네요. 어른들의 세계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어릴 때가 아니에요. 어리지 않다고요. 농개구름에다 남자들의 꿈을 실어버리던 게 잘못이었나? 나는 그 아이를 상처 입히고 오랜 친구를 한순간에 잃게 생겼구나. 마국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혜승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은하는 그가 살길 바라는 마음에 몰래 총을 건네주며 마국간을 빠져나가도록 권유하지만 소건궁을 함락당한 뒤 자신의 무력함을 비관하던 혜승은 은하가 나간 사이 총으로 자결해버리고, 이에 후궁의 여자들만이라도 구해낼 것을 결심한 둔보는 은하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도록 지시한 뒤 세평을 찾아가 자신이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하가 겨눈 총에 탄환이 장전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챈 세평은 둔보가 스스로 인질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의용제로서의 마지막 의리로 둔보와 후궁의 여자들을 모두 황궁 밖으로 내보내주고,
그리하여 완전히 소건국을 장악하게 된 세평은 그 자리에 신주라는 왕조를 세워 초대 황제로 즉위하였으나 3년 후에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고향으로 유배되어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은하가 혜승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온 천하를 통일하여 1638년 옛 소건국의 땅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고 그 후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나 어린 소녀 같았던 은하의 자유분방함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가며 구름처럼 바람처럼은 끝을 맞이합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은 제1회 일본 판타지 노벨 대상을 받았던 후궁소설을 원작으로 분량이 방대한 소설을 1시간가량의 내용으로 줄이다 보니 은하와 혜승의 로맨스나 여러 사건들의 묘사가 대폭 축소되어 다소 개연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 소건국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반란이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일탈이었다는 등의 부실한 동기로 발발하면서 본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후반의 급반전이 오히려 반감이 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작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남녀의 차이점이 육체나 정신적인 것이 아닌 그저 출산의 가능 여부라는 점이며 그런 세연의 결론을 뒷받침하듯 후궁을 지키기 위해 직접 무기를 든 여자들의 모습과 마지막에 은하가 낳은 아들이 천하를 통일하는 모습은 가부장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인공 은하의 영웅적인 요소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림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작품이라 추천드리며 여기까지 구름처럼 바람처럼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